4월 4일부터 이 미국채를 가파르게 팔아치운 애들 누구야? 그러면서 자국 통화의 강세를 만든 애들 누구야? 보니까 일본과 유럽이 4월 이 시점부터 엔화가 갑자기 강세가 되고 유로가 갑자기 달러 대비 강세가 되더라고요. 자, 먼저 일단 지난 이야기 먼저 간단하게 요약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수입하는 총액이 전 세계에서 연간 한 4조 달러 정도를 수입을 하는데 그 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7% 정도 되더라. 중요한 거는 미국이 중국에만 상호관세를 미친 듯이 큰 규모로 때렸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보니까 미국이 중국한테 무역 적자를 보는 게 너무 압도적으로 크다 보니까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이런 영향이 있었다. 그래서 사실 트럼프 1기 정부 때부터 무역 전쟁을 시작하고 나서 사실 미국이 국가별로 이제 수입하는 금액의 변화를 보면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수입량이 줄었어요. 이제 이때까지 쭉 늘어나다가 이 트럼프 1기 정부 무역 전쟁 시작 이후부터는 수입액이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이 이렇게 트렌드로 보여지죠.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주황 색깔의 멕시코가 이렇게 가파르게 증가를 하는데 요거는 뭐 중국이 멕시코에 투자해서 우회 수출을 해서 그렇다느니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뭐 캐나다라든지. 그래서 중국의 수출액은 오히려 감소했는데 멕시코에서 나오는 수출액이 미국으로 가는 수출액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 관세를 때리면 우회해서 수출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계속 무역적인 흑자를 보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만 막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가 있고, 그래서 뭐 캐나다라든지 멕시코라든지 모든 국가들에게 진입장벽을 막아놓으면은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상호관세를 엄청나게 부과를 하니까 모든 국가들이 이제 각각의 선택을 했었어요. 뭐 중국은 맞불 관세하겠다 난타전 선택을 했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당근을 가져갔는데 퇴짜를 맞았고, 그래서 이제 갑자기 최근에는 보복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은 여전히 이제 친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협상을 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또 뒤에선 또 다른 움직임을 조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이제 상호관세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부과가 되니까 미국 증시가 뭐 S&P 기준으로는 거의 한 15에서 27% 가까이 이렇게 밀리는 모습이었고, 나스닥은 23% 정도까지 하락했던 모습이 보여졌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시장이 붕괴하니까 20년물 장기채 금리도 가파르게, 당연히 안전자산 수요가 높아지면서 장기채 금리가 가파르게 떨어져서 장기채 투자하신 분들은 좋은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4월 4일에 상호관세가 부과되고 나서 하루 이제 뒤에부터 갑자기 장기채 금리가 미친 듯이 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단기적으로 가파르게 뛰었던 적이 별로 없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왔을까? 같은 날짜에 같은 기간 동안 4월 4일부터 이런 변화가 있었던 게 뭐가 있었을까 보니까, 이 국채를, 사실 장기채를 많이 들고 있는 거는 외국인이거든요. 연준이랑 외국인인데, 연준은 지금 장기채에 대한 매도량을 줄여나가는 상태이고, 매도량의 규모를 25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줄이는 거기 때문에 연준보다는 지금은 이런 추세 변화는 외국에서 막 던졌다라는 영향밖에 해석할 여지가 없다. 결국 외국인들이 판 건데, 누가 팔았을까라고 보면은 미국채 규모가 작은 애들은 볼 필요가 없어요. 큰 애들만 보면은 1번이 일본, 2번이 중국, 3번이 영국, 그리고 사실 여기 아래 보면은 캐나다 빼고 전부 다 EU입니다. EU. 그러면은 일본, 중국, 영국 아니면은 유럽 뭐 전체 이들이 미국채를 던졌을 가능성이 있다. 도대체 범인은 누구일까? 일단은 미국채를 이들 중에 누군가 던졌다면은 달러 자산을 팔고 자국 통화로 이걸 가져와서 자국 통화의 수요를 높였기 때문에 자국 통화의 환율이 강세가 되어야 돼요. 달러보다. 예, 자국 통화의 환율이 달러보다 강세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관점으로 봤을 때 4월 4일부터,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4월 4일부터 최근까지 자국 통화의 환율이 엄청나게 강세로 전환된 국가들이 범인일 수 있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모든 국가를 볼 수가 없으니까 국채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를 살펴보면은 요 4월 4일부터 이 미국채를 가파르게 팔아치운 애들 누구야? 그러면서 자국 통화의 강세를 만든 애들 누구야? 보니까 일본과 유럽이 4월 이 시점부터 엔화가 갑자기 강세가 되고 유로가 갑자기 달러 대비 강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이나
유럽 국가들이 이런 움직임을 보인 게 아닌가. 미국채를 팔아치워가지고 트럼프가 여기에 약한 거를 알고 있으니까 그런 대응을 한 게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금융 전쟁이 뒤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 거죠. 트럼프의 상호관세 전쟁에 앞서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게 아닌가. 그래야지만 트럼프가 국채금리 발작에 의해서 앞으로 트럼프도 차환 발행이라는 그런 부담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공격을 하면은 국채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은 정부의 지출 사이드에서도 부담이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대응을 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파운드화를 보면은 영국이 사실 이제 세 번째로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때 영국도 국채를 다시 뭐 팔아치웠거나 이제 그랬을 수가 있고, 오히려 위안화는 약세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영국이랑 중국은 상당히 연관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국의 파운드와 강세가 영국에서 이제 미국채를 세 번째로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영국이 미국채를 많이 팔은 영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한 영향을 중국이 미쳤다라고 개인적으로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 근거가 뭐냐면 2018년도 트럼프 1기 정부 이후부터 사실 무역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미국채는 가파르게 줄어들었는데, 그때 영국이 갑자기 미국채를 폭발적으로 늘리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매도한 국채인데 중국이 이거를 영국을 통해서 우회로로 해서 국채를 다시 사모은 게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중국의 글로벌 결제액 있잖아요. 결제 비중. 사실 기축통화의 기준이 되려면은 결제 비중이 높아야 되고, 그리고 외환 보유고를 보관하는 자산의 비중도 많아야 돼요. 근데 이제 결제 관점으로만 보자면은 전 세계에서 위안화의 결제 비중이 뭐 2%도 안 됐었는데, 코로나 전만 하더라도. 근데 22년도 이때부터 갑자기 글로벌 결제액 비중이 2%를 넘어서더니, 최근에는 24년도에는 이게 거의 5% 정도까지, 글로벌 총 결제액의 5%나 위안화로 결제가 갑자기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1, 2년 만에 갑자기 글로벌 결제 비중에서 위안화가 차지하는 영향이 엄청나게 커져버린 셈인 거죠. 그래서 이게 거의 5%까지 됐는데, 이거를 사실 유로존 내에서 발생하는 결제액을 제외해 보니까 3.18%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럽에서 일하는 결제액이 그 글로벌 위안화 결제액 비중을 크게 높이는데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위안화의 이제 스팟성 거래, 그러니까 환전 거래가 가장 많은 국가를 보니까 영국이 40%나 되더라. 그래서 영국이 아마 이제 2018년도 무역전쟁 이후로 중국과의 어떠한 관계가 하나가 형성이 돼서 중국이 던진 국채를 뭐 영국이 받고 뭔가의 특별한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된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최근에 2025년도 2월부터 이제 영국 중국의 외무장관 회담이 사실 우크라이나전에 대한 논의를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상호관세 도입을 앞두고 갑자기 영국과 중국의 외무장관 회담, 그리고 한 달 뒤인 중국과 일본의 외무장관 회담이 일어났고, 그리고 최근에는 유럽연합이 7월 베이징에서 EU와 중국의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라는 이런 움직임들이 갑자기 올해 들어서 갑자기 양국의 회담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서, 아마 트럼프의 그 상호관세에 대한 거를 대응하려는 전략이 아닐까. 그래서 이미 이때 일본은 미국채를 던지자라는 전략을 중국이나 이런 국가들과 서로 이미 협의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걸로 한번 대응을 해보고 반응을 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거는 개인적인 뇌피셜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구나라는 정도로만 이제 참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미 최근에 일어난 이제 국채금리 발작이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주요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일본, 뭐 중국, 그리고 유럽, 영국 뭐 이런 국가들의 환율을 보면은 그 순간 갑자기 강세가 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이들이 국채를 팔아치운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 꼬리를 내려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중국, 유럽, 일본과의 오히려 3파전이 펼쳐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게, 장기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는 연준이랑 그리고 외국인들인데, 외국인의 주요 투자자들은 일본, 중국, 유럽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던지면은 국채금리를 잡아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국채금리 발작을 일으킨 시점에 이들 국가들의 환율이 강세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이들이 다 던졌다라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보시면은 미국채를 누가 많이 가지고 있냐라고 보면은 개인은 사실 얼마 안 가지고 있어서 패스하고 기관이 11조 달러 정도 가지고 있고 여기 연준이 한 4조 달러 정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한 8조 달러 이상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관들 11조 달러 안에 사실 MMF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MMF가 한 6조 달러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는 거는 이 기관 11조의 대부분의 자금은 단기성 운용 자금이다. 그러니까 만기가 짧은 단기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기채 발행에 대한 거는 전부 다 국내 MMF나 국내 기관들이 다 받았다라는 뜻인 거고, 그러니까 기관 사이드는 전부 다 단기채 비중이니까 사실 장기채의 금리 발작과는 상관이 거의 없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추측이지만 아마 거의 정확할 거예요. 아마 비중으로 봤을 때. 그리고 참고로 여기 단기채 제가 아까 6조 달러가 MMF라고 했는데 미국이 지금 발행한 총 단기채 금액이 한 6조 달러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금액이랑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단기채는 그냥 MMF가 다 소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미국이 전체 국채 발행량에서 대부분이 장기채고요. 중기채, 장기채고 초단기채 있잖아요. 이 6조 달러 정도 되는데 금액이 전체 국채액이 21% 정도 되는데 정확하게 그래서 MMF가 아까 단기채 6조 달러 국채 가지고 있었잖아요. 요 자금이랑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남은 게 이제 연준과 이제 외국인들인데, 연준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국채 자산을 계속 팔고 있었는데 이거를 월 250억 달러 매도를 하다가 월 50억 달러 매도로 4월부터 줄이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국채 금리 발작은 연준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얘는 오히려 판매량을 줄인다라는 입장이었으니까. 그럼 결국은 외국인이라는 거고, 그 외국인들 중에서 국채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누구냐라고 보니까 아까 얘들이었던 거죠. 일본, 중국, 영국, 유럽 이런 애들. 그래서 충분히 외국인들이 이번에 엄청나게 장기채를 던져서 장기채 금리의 발작이 일어났던, 그래서 아무리 봐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포인트는 상호관세 협상에 앞두고 일시적인 국채 금리 발작을 만들어서 트럼프를 압박하기 위한 그런 카드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범인은 일본, 중국 이렇게 유럽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게 트럼프에게 압박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미국은 이제 2023년도 하반기부터 2024년도까지 단기채를 미친 듯이 발행을 해가지고 6조 달러까지 찍어놨는데, 얘가 또 차원 발행할 때마다 이제 이자에 대한 그런 부담이 인플레 압박이 올라오고 혹시라도 그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런 부담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 사실 얘보다는 더 중요한 게 아마 요 사이드일 거예요. 장기채 금리가 사실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단기채 금리가 올라가면은 그 미국의 국채는 사실 무위험 수익 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회사채들의 채권 금리는 이 국채 금리에 플러스 알파로 먹여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투기 등급의 기업들, 중견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은 사실 플러스 알파 비중이 경기가 어려워질 때는 엄청나게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파산 위기가 커지고 해고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경기 침체 위험으로 빠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은 사실 지금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정부가 연간 거둬들이는 세수 대비 국채이자 지출 비중이 과거에는 6, 7%밖에 안 됐지만 24년도에는 18%까지 늘어났고, 그리고 최근 24년도 11월에 보면은 세수 대비 월 한 달 동안 세수 대비 국채이자 지출 비중이 26.2%까지 엄청나게 크게 올라왔고, 그리고 앞으로 또 부채를 추가 발행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금리가 높은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되면은 정부 지출에 대한 부담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이 3월 달에 지금 또 10월부터 3월까지, 그러니까 2025년도 예산이 이겁니다. 2025년도 예산이 2024년도 10월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그러니까 반년 동안 2025년도 예산을 쓴 거를 보니까 전년도 대비 세수는 조금 증가를 했는데 지출은 미친 듯이 늘어나 버렸다. 그 말은 뭐다? 요 차이만큼 어떻게 돼요? 적자가 커졌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실제 금액을 보면은 2024년도 10월부터 2025년도 3월까지 10월부터 2025년도 예산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래서 2025년도 6개월 예산이 딱 까보니까 6개월 동안 세수는 한 2.2조 달러 했는데 지출을 3.5조 달러 해가지고 적자가 1.3조 달러나 났다. 적자가 한 2천조 원 정도가 6개월 만에 발생을 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6개월 만에 1.3조 달러면은 1년이면은
한 2.6에서 3조 달러고요. 2년이면 6조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지금 6개월 만에 재정 적자가 1.3조 달러씩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갑자기 4월에 이렇게 증액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3월 달에만 보더라도 나가야 될 돈이 못 나가게 되는 그런 위급한 상황까지 와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결국 상호관세라든지 상황적인 거나 판은 너무 커져버렸기 때문에 상원에서도 나중에 선거에서 지는 것보다는 일단은 위기를 막자라는 취지로 한도를 증액해 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던 사실 이거는 4월 5일에 나온 거잖아요. 상호관세에 부과하고 나서 이전에 이미 4월 3일에 4월 2, 3일부터 국채금리가 이제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을 했는데 4일인가부터 하루 뒤에 갑자기 이제 상원에서 이제 부채 한도를 늘리는 걸 동의를 해줬거든요. 3월에 이제 지출이 못 나가는 것을 지출이 오히려 감소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시그널로 판단이 돼서 중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에서 야 국채로 우리가 공격을 하면 어느 정도 상호관세 사이드에서 우리가 우위를 잡을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갑자기 4월 3일부터 부과를 한다고 했다가 4월 4일인가부터 갑자기 꼬리를 내리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너무 두려워하는 것 같아서 뭐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뭐 했었죠. 한도는 일단 4월 5일에 늘려놓긴 했는데 그 한도를 늘렸으니까 이제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국채를 발행하려고 하니까 이자가 막 4, 5% 돼버리니까 이거를 또 발행하기가 너무 부담이 되는 거죠. 왜냐면 이자 지출 비중이 너무 높아지고 그러면 이 상태로 또 국채를 발행하잖아요. 2026년도에 이제 중간 선거 있는데 그때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공격을 하겠어요? 도지라든지 뭐 관세라든지 뭐 법인세 깎아주고 뭐 관세 올리고 해가지고 세금 감면한다던 네가 결국은 세금을 그냥 탕진하고 정부의 재정 적자를 더 늘려버렸구나. 너 대단하구나. 역시 너의 말은 또 틀리고 아무것도 지키지 않았구나.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하겠죠. 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연준이 MBS를 축소해서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정부가 보호무역 정책을 해서 물가가 오르면은 소비가 더 위축되고 주택 가격이 떨어져도 소비가 왜냐면 미국인들은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산 가치의 하락은 소비 심리를 위축시킨다. 그게 소비를 줄이게 만들고 그게 기업들의 실적을 떨궈서 감원을 늘리게 하고 그러면 고용이 줄어들어서 더 소비가 줄어드는 상황이 되는데 고용이 불안정해지면은 미국인들은 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대출을 받아서 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연체가 늘어나고 그래서 가계나 기업 대출 이런 연체들이 늘어나서 더 대출을 안 해주고 오히려 대출했던 것들을 회수하려고 더 압박을 한다. 그렇게 제가 전체적인 배경을 좀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지금 모든 시장에서 미국에서 일어나는 증시 붕괴 그리고 상호관세, 뭐 국채이자 뭐 여러 가지 모든 이슈들이 있잖아요. 연체율 치솟고 소비 심리 줄어들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연준과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모든 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연준이 이렇게 MBS 축소 정책을 하는 이유는 이런 정책을 펼치는 이유는 전체 물가에서 35%가 주거고 그 주거 물가가 4.4%나 1월 달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올라버리니까 너무 물가가 안 잡히는 거예요. 전체 물가는 3% 정도 올랐었는데 1월 달에 이거 1월 기준이에요. 3월 기준 아니고 3월 기준 뒤에서 나와요. 근데 주거 물가는 더 높아버리니까 일단 주거를 때려잡아야 된다. MBS가 사실 주택담보대출을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고 은행들도 유동화를 해줘야 또 다른 대출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유동화를 하는 게 MBS인데 그 MBS를 사주는 사람이 연준이었어요. 많이 사주는 사람이. 근데 얘가 거의 최대 투자자거든요. MBS에. 근데 얘가 이걸 엄청나게 팔아치우니까 이 은행들이 유동할 수 있는 이자 비중이 비싸지니까 주택담보대출이 대출금리가 높아지는 것이죠. 연준이 계속 MBS를 팔아치우니까 30년 모기지가 7%에서 안 내려오니까 주택을 살 때 이자가 너무 비싸니까 주택을 안 사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중위주택 가격들이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자연스럽게 주택의 가격이 조정이 나오면 중위임대료가 같이 이렇게 떨어져 나온다. 그래서 전체 미국인들의 전체 자산의 대부분이 주택인데 주택의 가격이 조정이 나오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결국은 이게 소비 심리의 악화로도 이어지고 그래서 소비 심리가 꺾이면 물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잡혀온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잖아요. 근데 3월 달에 보니까 이 물가가 역시 소비 심리랑 물가랑 거의 커플링 돼서 움직인다라고 제가 저번에 설명을 드렸고 3월 달에 인플레이션도 소비 심리에 따라서 가파르게 줄어드는 모습이 나왔다. 2.4%로. 근데 이게 최근 3월달 기준으로 이제 물가거든요. CPI 데이터인데 이거를 보면은 주거 부분의 물가가
물가 상승률이 4%로 많이 줄었어요. 원래 4.4%였는데 이게 4%로 0.4%나 줄었거든요. 전체 물가의 35%나 차지하는 게. 그러니까 결국은 주거 물가의 상승률이 빠르게 잡혀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 물가도 빠르게 잡혀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진다. 이제 이 정도의 추세로 이제 한두 달만 더 지나면은 연준이 타겟하는 수준의 물가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의 연준의 이 정책, MBS 축소 정책을 통한 30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높게 유지하는 정책이 사실 주택 가격을 조정하게 만들어서 임대료를 낮추게 만들어서 결국은 주거 부분, 전체 물가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주거 부분의 물가를 빠르게 떨어뜨리고 있고 4.4에서 최근에는 4%까지 가파르게 떨어졌다. 이 정도 추이면은 아마 한두 달이면은 연준이 타겟하는 수준까지 아마 물가 수준이 잡힐 수가 있다. 상호 관세의 영향을 배제한다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른 소비나 이런 사이드에서 물가가 치솟더라도 주택 사이드에서의 물가가 계속 빠르게 잡혀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점진적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이제 경기에 따라서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예.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보유 상호 관세를 올해 예측보다 훨씬 큰 규모로 부과를 하면서 전체 물가를 끌어올리는 영향을 미쳤죠. 물론 지금은 이제 유예가 됐고 보편 관세만 적용이 되지만 어쨌든 보편 관세도 10%이기 때문에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그게 또 소비 심리를 더 위축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좀 전에 발표한 소비 심리가 어떻게 됐어요? 예, 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소비 심리가 이제 이렇게 거의 번지 점프하듯이 떨어지고 있죠. 소비 심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소비 심리는 물가의 미래를 미리 반영하는 거니까 결국은 물가도 계속 가파르게 떨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연준은 이미 이거를 보고 아마 지금 어느 정도 판단이 섰을 거예요. 5월 8일에 금리 인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을 5월 초에 금리 인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아마 5월 초에 발표되는 실업률 데이터까지 보고 나서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상호관세의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선제적인 대응을 일단은 해서 진정을 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어쨌든 소비 심리가 이렇게 크게 줄어들면은 연준이 왜 대응해야 되냐면 소비 심리가 크게 줄고 소비를 안 하고 물가가 점점 가파르게 잡혀가면은 연준의 타겟치까지 물가도 빠르게 떨어지고 하면은 연준도 금리 인하를 할 만한 지표적인 명분이 생기고 물론 상호관세에 대한 변수라는 건 있지만 근데 소비 심리가 크게 줄어들고 만약에 5월 초에 나오는 실업률까지 크게 줄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크게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실업률이. 그러면 아마 더 소비 심리가 줄어들고 기업들의 실적은 더 줄어들게 될 겁니다. 기업이 실적 성장이 줄어들면 사람부터 자르겠죠. 그렇게 감원이 일어나면은 고용이 더 감소하고 소비 심리를 더 위축시키겠죠. 실제로 기업들 테슬라만 보더라도 B2C 기업이잖아요. 자동차를 여러분들에게 파는 실적 성장률이 계속 우하향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적 성장이 이렇게 우하향을 하니까 돈을 점점 못 남기니까 사람을 계속 잘라야 되는 감원 계획이 계속 증가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거고 감원 계획은 말대로 계획이기 때문에 실제 실업률로 반영되는 데까지 한 달에서 3달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5월 초에 발표되는 4월 실업률을 보면은 어느 정도의 이게 좀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참고로 이 감원 계획은 실업률의 움직임과 거의 커플링 되어서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감원 계획, 지금의 이렇게 치솟는 감원 계획을 이 정도의 현재 감원 계획 수준은 금융위기나 닷컴버블 코로나 이전에는 사실 없었거든요.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가파른 감원 계획 급상승은 앞으로 실업률을 가파르게 치솟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끓는 점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인계점의 역할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감원 계획이 크게 늘어난다라는 거는. 그래서 경기 침체의 가능성도 지금만과 트럼프가 상호관세에 대한 이슈를 빠르게 정리하지 않으면은 진짜 경기 침체의 가능성까지 아마 생길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감안해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경기는 침체되고 사람들은 소비 안 하고 해고는 늘어나는데 상호관세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올라와서 물가가 미친 듯이 치솟으면은 그게 제이님이 아까 말씀하신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도 있어요.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도 있는데 어쨌든 그 추이는 계속 지켜봐야 되겠죠. 실제로 월가의 황제인 제이미 다이먼도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을 경고했기 때문에 맞는 말씀이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실업률이 또 치솟게 되면은 고용이 감소하니까 소비 심리가 더 위축되고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미국인들은 전체 자산의 대부분이 주택인데 그리고 주식도 많은데 이거 다 대부분이
대출로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대출이 가파르게 최근 몇 년 동안 가파르게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실업률이 늘어나고 금리가 안 내려가면은 이렇게 파산 건수, 못 갚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파산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를 하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 연체율이나 은행들의 대출 손실이 가파르게 증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가 이거를 계속 이 형태로 가면은 정말 경기 침체 가능성 분명히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빨리 상호 관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빠르게 협상하고 완화를 시켜주는 발언을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지금 사람들은 소비 안 한다고 하고 기업들은 소비가 안 나와서 실적 떨어지니까 고용 안 한다고 해서 점점 침체의 가능성이 훨씬 커져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참고로 2018년도 미중 무역 전쟁이 엄청나게 확대될 때도 지금이랑 비슷한 분위기였어요. 금리 수준도 높았고 뭐 PC도 이렇게 연준의 뭐 타겟이긴 했지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랬는데, 그때 무역 전쟁이 2018년도 10월에 확전이 되고 나서 한 2달 뒤인가 한 19년도 1월에, 그러니까 확전되고 나서 3달 뒤에 연준이 우리 기준금리 원래 올려야 되는데 지금 상호관세에 대한 리스크를 감안해서 완화성 발언을 했거든요. 긴축을 종료하겠다, 그런 발언을 하면서 그때 증시가 어떻게 됐어요? 빠르게 다시 터닝 어라운드 하면서 올라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트럼프도 상호관 중국에 이제 추가 관세 부과한다는 발언을 하고 나서 2018년도 12월쯤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12월에 중국에 부과하겠다는 그 상호 관세를 유예하겠다, 그런 또 발언을 하면서 그 발언과 연준의 발언이 맞물려서 증시가 가파르게 상승 랠리를 하는 모습이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트럼프가 그런 움직임을 할지에 대한 것을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근데 지금 상황은 정말 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저의 생각은 비슷해요. 기존의 뷰랑 거의 비슷해요. 결국은 일본이나 주요 국가들과의 무역 협상에 대한 결과가 보도가 되거나 연준이 완화하는 발언을 할 때까지 조정에 대한 가능성은 있고, 이게 완화적인 발언이 나올 때까지는 리스크 변동성이 계속 지속될 것 같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응 방법은 똑같고 제가 보는 뷰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연준이 개입하든 공개시장 조작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대응을 해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중요한 거는 계속 시장의 변화나 추이를 보고,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 전체 미국의 흐름들 있잖아요. 정책의 변화가 각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 영향이 일어났을 때 연준은 어떻게 이 정책 변화를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거를 예상을 해야 된다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거는 연준의 데이터 예상을 보려면 결국은 지표의 변화를 빠르게 해석을 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는 아세안 패스가 계속 거기에 새로운 지표가 나왔을 때 해석된 자료를,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을 정리해서 바로바로 공유드리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세안 패스 멤버십에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